개인적으로 젊어지려고요. 하는 영양제를 먹는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리고 꼭 먹는 게 아침에 먹어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세 번째 사연이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 찾아와 주신 예비맘 사연이에요. 난임 치료는 열심히 받고 있긴 한데 제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당연히 있죠.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요,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뵈어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노시톨이에요. 이노시톨은 배란 기능과 관련된 대사에 관여하는 성분이거든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배란 장애가 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배란이 안 되니까 아기가 안 생기겠죠. 근데 배란이 안 되는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이노시톨은 인슐린 저항성을 상대적으로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노시톨에도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미오 이노시톨이라는 게 있고 디카이로 이노시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를 갖다 봤을 때 40대 1 비율로 섭취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결과들이 좀 있어요. 그 비율이 왜 중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난소 안에서 미오 이노시톨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디카이로 이노시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난소 내 이노시톨을 균형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40대 1 비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노시톨 말고 또 중요한 영양제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철분이 있어요. 연구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70% 가까이가 철분을 포함한 미세 영양소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대요. 특히 여성은 생리를 하기 때문에 철분 소모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 철분은 단순히 빈혈뿐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도 이 철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대요. 근데 원장님 아까 엽산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엽산은 어떻게 좋나요? 제가 엽산을 깜빡할 뻔했네요. 네, 이 엽산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영양제이긴 한데요. 태아의 신경관 형성과 관련이 있대요. 임신 초기, 특히 태아의 뇌와 척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엽산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기 뇌하고 이 신체의 척수 같은 신경관 교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애기가 나오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만 잘 챙겨 먹으면 되나요? 이 엽산은 가급적이면 아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임신 한 12주까지니까 12주까지는 엽산은 무조건 다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12주 되면은 초기에 신경관들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기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먹는 걸 좀 많이 추천들 하고 있어요. 그럼 엽산은 복용량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엽산의 복용량 여기 나오는데요. 800 마이크로그램으로 들어있네요. 엽산은 적어도 1000 마이크로 이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내지는 2알 정도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다 복용하면 안 좋은 거예요? 과다 복용해도 상관이 없는 게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절로 소변이나 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병원에서 가장 핫한 공통된 질문이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나네요. 저희 병원에 이제 그 방광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방광염 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되고 있는 영양제 중 하나가 바로 크린벨이에요. 크린벨에 있는 성분이 대장균 같은 세균이 방광벽에 붙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에게는 보조적으로 이 크린벨을 갖다가 저는 꼭 권하고 있거든요. 또한 반복되는 질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질염이 반복되거나 먹는 약으로 질염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질 안쪽에 직접 넣는 형태의 약인데 국소적으로 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증상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크린베리는 그냥 형태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약 형태로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분말 형태니까 이제 입에 털어 넣어서 먹어도 되는 거고요. 섭취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영양제는 공복에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 식후에 먹는 게? 예를 들어 산이 많은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복에 먹게 되면 영양제가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점막층을 갖다가 많이 손상시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위에 좋은 오일 같은 것들은 공복에 먹는 게 상당히 좋겠죠.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 그러면 원장님이 드시는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젊어지려고요. NMN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먹는데 NMN이 이제 NAD로 변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영양소거든요. 최근에는 이게 나드라 그래갖고 일반 의약품이니까 병원에서 입원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약국에서는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먹는 영양제는 오메가3 먹고 있고요. 종합 비타민제 먹고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도 좀 먹고 있고요. NK365라 그래갖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제도 좀 먹고 있고, 그리고 꼭 먹는 게 아침에 유산균을 꼭 먹어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거의 다 드시고 계세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근데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 간에 독성을 주는 영양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무 과하게 그것만 먹었을 때는 안 좋고,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걸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를 보호해주고 간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우루사 같은 간 기능 보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사연을 좀 해결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각 잡고 딱 알려드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양제를 과하게 많이 드시는 걸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가 궁금하신 분들 남겨주시면 2탄으로 제가 들어와서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여기 닥터 에디션에서 후원을 또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닥터 에디션에서 보통 여성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남성들 건강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영양제들을 거의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여기서는 정확하게 성분과 용량을 갖다가 정확히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분을 어떻게 섞고 어떤 걸 먹어야지 정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을 때 닥터 에디션 쪽에서 후원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